안녕하세요. 20투데이 문성준입니다. 오늘 두 번째 탐구 주제 찾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강에서 했던 거 간략하게 요약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게 호기심을 가지고 대상과 방법을 찾는 것, 그걸 이제 강조를 했었고, 이 호기심과 대상과 방법을 찾는 것은 어떤 이제 분명한 이제 목표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분명한 목표 의식이라는 거는 어떤 직업이라기보다는 혹은 학과,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 이것도 목표 의식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목표 의식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 혹은 어떤 과제를 수행하겠다. 이런 생각이 더 중요한 목표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목표의식을 가지고 호기심으로 대상과 방법을 찾아서 탐구를 이제 꾸준히 한다면 그것이 쌓여서 개별성 그리고 그 주제들 사이에서 어떤 연결, 경향성 같은 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 탐구를 쭉 하다 보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의식에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성장을 하겠죠. 그 성장을 보고 평가자가, 대학 평가자가 보고, 이 학생은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구나라고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부에서 갖춰야 할 어떤 목표는 평가자가 학생부를 읽고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학생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해야 될 얘기는 탐구 주제 찾기인데 이 탐구 주제를 본격적으로 찾아보는 과정 이전에 버려야 할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학과마다 진학 희망하는 학과마다 정해진 탐구 주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컨설턴트가 어, 의뢰한 학생에게 학생은 의대를 준비하니까 땡땡땡땡 회로를 탐구해야 해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는 식으로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없어요. 그 어떤 학과마다 해야 될 정해진 탐구는 없다. 다만, 다만 내가 그 학과를 가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이라면 정말 그것이 궁금하다면 이러이러한 내용을 탐구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는 권유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해진 탐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로 남들이 안 하는 특이한 주제를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상담할 때 어떤 학부모님이 어, 우리 아이가 의대를 준비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뇨병 같은 건 학생들이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거 하면 경쟁력이 없어서 대학에서 싫어한다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금 있다가 당뇨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주제를 찾아가는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남들이 했기 때문에 어떤 탐구가 수준이 낮아지거나, 어, 평가자가 싫어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얕게, 별 생각 없이, 별로 공부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탐구하기 때문에 그 평가를 안 좋게 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주제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대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하는 거는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어떤 탐구 주제가 아니라 그냥 외부에서 정해주는 것 혹은 외부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한번 끝까지 파보겠다. 이런 태도로 덤빌 때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남들이 안 한 것 찾으려고 애쓰고, 혹은 내가 가야 할 학과가 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뭔가가 있어서 그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은 별로 나의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자기 공부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리고 혹은 교과전형 정성평가에서 음, 탐구를 하는 것, 주제 탐구를 하는 게 어, 평가자들 입장에선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숙제나 과제, 대학을 가기 위한 관문 중에 하나니까 형식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주제 탐구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 내가 궁금한 걸 해결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탐구 주제 찾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냐면 첫 번째는 남들과 같은 대상을 탐구한다 해도 내가 궁금한 점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하고 다른 친구가 궁금해한 게 같으면 변별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궁금해하는 것도 사실 연습이 좀 덜 돼 있으면 어, 공부를 별로 하지 않고 관심 없는 학생이랑 다를 바 없는 주제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기, 궁금해하기, 질문하기를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하는 것도 어떻게 연습하면 되냐면 백지에다가 궁금한 걸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게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와 관련해서 궁금한 걸 막 쓰시면 되는데 정말 막 쓰시면 돼요. 어떤 건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 될 거고 어떤 건 너무 알기 어려운 질문이 될 텐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 혼자 보는 건데. 뭐 20개, 30개, 40개 쭉 쓰시다 보면 어떤 질문들 선에서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으면 검색이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또 정보를 얻은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이렇게 질문을 쭉 하다 보면 하면서 어, 나중에 이제 쭉 수십 개의 질문을 보면서 내가 이 질문이 나한테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구나 라는 것, 의미 있는 질문이겠구나 이런 걸 뽑아서 그걸 가지고 탐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도 막연하고 포괄적인 질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을 해서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질문하는 것. 제가 오늘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정한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탐구할지 염두에 두는 태도입니다. 음, 어떻게 보면 탐구 주제라는 게 탐구의 대상과 탐구의 방법을 모두 포괄하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음, 뭐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주제를 찾을 때 대상과 방법을 동시에 찾는다. 언제나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대상에 대해서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실험을 해야 되는지, 뭐 아니면 조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문헌 같은 걸 뒤져봐야 되는 건지, 관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묻는 인터뷰를 해야 되는지, 어, 대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고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주제를 찾아가는 이제 과정을 간략하게 먼저 어, 당뇨병으로 시작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일단 정리를 마구마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 포괄적인 거죠. 그냥 그 자체로도 따져볼 게 많죠. 이게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이게 뭐 인슐린하고도 관련이 있고 인슐린은 호르몬이고요. 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증상에 관여하는 어떤 유전적인 뭔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질병이 발병하는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어, 이런 이제 그 질병에 대해서 그뭐 어떻게 이제 진단을 하고,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 질병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부작용 같은 것, 또 다른 합병증이죠. 합병증 같은 게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도 있을 테고요. 장기 손상까지 가니까 장기 이식 문제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단지 유전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식생활, 생활 습관과 관련돼 있다는 게 알려져 있으니까 실제로 뭐 어떤 습관들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환경적 요인들이 뭐 성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나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성이 있는지, 질병 통계 같은 걸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면 문화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질병의 사회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사회적 비용,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당뇨병이 질병의 역사에서 어떤 큰 변화가 있었던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개발 수준과 관련이 있을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까지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는데, 질문은 그냥 하나 질문 딱 하지 말고 그 질문에 또 질문을 하는 것. 당뇨병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당뇨가 무엇인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게 혈액의 문제니까 혈액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혈액은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우리 몸의 이제 기관인데 어떤 이제 이 항상성에 이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혈액 속 포도당 농도 유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경우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이 포도당 때문에 어떤 물질이 분비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포도당을 소비하는 세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어, 포도당 농도가 높아질까, 혈액에서. 그리고 포도당이 전달되지 않으면 세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맥락에서 단백뇨라는 것까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이 왜 분해가 되죠? 그러면 결국 당뇨병의 원인은 뭐고, 어떤 유형들이 있고,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면 다른 신체 부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나 발 같은 눈에 이제 특히 이제 이상이 잘 생기는데 그런 과정들은 무엇인지, 이렇게 당뇨병이라는 질문 하나에도 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그 진단, 그리고 진단의 도구, 그리고 그 도구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 그리고 당뇨병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아닌 다른 약물도 사용하는지, 그게 작용하는 과정은 또 뭔지, 이런 약물의 화학 조성은 어떻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길래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기능과 그러니까 구조와 효능은 또 어떤 어, 관계가 있는지, 단백질 치료 방법, 그리고 손상된 장기기관을 어떻게 치료하고, 그리고 인체에 투여하는 이제 인슐린 생산 과정, 그리고 이제 인체 외부에서 인슐린을 투여할 때랑 인체가 인슐린을 분비할 때 완전히 신체는 같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신체 활동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당뇨병의 어떤 문화적, 사회적 문제, 생활 습관이 당뇨병 발병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연령별, 성별, 직업별 발병률이 다르다면 왜 다를까? 1형과 2형의 발병 비율은 이제 시계열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국가의 개발 수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당뇨병 발병과 관련해서 국가 간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같을까?
어떤 또 다른 상관관계가 있을까? 또 당뇨병 치료 비용, 한국 같으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쓰이는 어떤 금액이나 비율 같은 거, 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갈 수준인 건지, 그래서 당뇨병 예방을 하면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 이것도 어떤 의학사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를 의미하긴 하는데요. 혈당 수치로 만약에 판단을 할 때, 그럼 똑같은 수치를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면 똑같은 증상과 증상을 갖기 마련인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 않은가? 이게 왜 이제 의학사에서 또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되냐면,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진단에서, 그리고 예방과 연관지어서 굉장히 통계적인 방식으로 어, 질병을 진단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겼죠. 그래서 당뇨뿐만이 아니라 뭐 고혈압이라든가 뭐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진단들이 있었고, 진단의 어떤 기준들이 만들어졌고, 그 통계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예방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통계적인 방식으로 질병을 판단하고 예방하는 게 과학적인가, 이게 사회적으로 적절한가, 음,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의학 자체의 판단에 대해서 철학적이고 이제 그런 질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탐구의 방법도 고민을 이제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탐구의 방법은 첫 번째는 개념의 정의 내리기가 이제 필요할 거고요. 이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의를 내리는 것. 그 정의를 내리는 것을 어, 어떤 이제 참고할 만한 이제 문헌이라든가 교과서에서 나온 개념을 가지고 개념을 이제 정의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의를 내려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탐구 대상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당연히 이제 직접 관찰과 측정으로 양상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문헌이나 검색으로 양상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구조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죠. 양상과 구조의 차이를 굳이 따지자면, 양상은 겉으로 관찰되는 이제 그런 거라면, 구조는 겉으로 관찰되진 않지만 어, 뭔가 그런 양상을 띠게 만드는 어떤 숨은 뭔가, 무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것도 관찰을 통해서 추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헌이나 검색 같은 걸로도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도 실험을 통해서 구조를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탐구 대상이 작동하는 원리를 파악해 보는 것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연역적 방법으로 원리를 추론할 수도 있고, 실험과 관찰로 이제 원리를 파악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거라면 설문 같은 걸로 직접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집과 통계 처리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측정과 조사 등으로 특정 요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을 해서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들을 따져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나 인과관계가 좀 나오면 그걸 통계 기법으로 예측해 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어쩌면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과관계나 작동 원리들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나 모델을 한번, 그러니까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어떤 가설들을 사실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설 검증 설정하고 검증하는 것, 그래서 탐구의 대상의 뭐 구조나 작동 원리 예측에 대해서 가설을 제시하고 실험 관찰 조사 같은 걸로 이제 검증을 해볼 수도 있고요. 비교하기 같은 경우는 다루고자 하는 대상 둘 이상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보는 거고요.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들 하나하나를 따져서 무엇인지 이제 규명을 해본다거나, 그리고 관점, 개념, 원리를 대상에 적용해 보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학적 관점이나 자연의 원리 혹은 또 다른 이론을 가지고 탐구 대상을 설명해 보는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탐구 대상이 어떤 문제점을 의미한다면 거기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는 것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 내용과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통합과학에서 물질사 관련된 부분에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실험하고 생명활동 유지에서 세포방의 역할을 탐구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인슐린과 저항을 연결을 한다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세포막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뭘까? 대상은 실험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문헌 탐구로 원리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탐구로 다른 호르몬에 대한 세포의 반응이 약해지는 어떤 현상들은 또그 인슐린 저항성 말고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사회와 문화에서는 사회 불평등과 사회복지 부분에 현대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분석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탐구 대상은 소득별 당뇨병의 발병과 치료 격차를 한번 어, 찾아보겠다라고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설을 설정은 뭐 소득이 낮을수록 당뇨병 발병률이 높고 그 어, 치료도 그러니까 이제 그 병증도 심각해서 어떤 치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든다라든가 그런 가설들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통계들을 한번 뒤져보고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확인이 된다면 대안도 제시해 보고요. 그러면 이제 질병마다 소득과 관련이 있는 상관성이 있는 질병이 있을까? 아니면 그 상관관계가 강하고 약하고를 마다 질병마다 다른 게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화학 반응의 세계에서는 완충작용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높은 혈당이 혈액 내 화학 평형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학 평형은 이제 pH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혈당 자체는 pH를 띠지 않으니까 이게 과연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미치는지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혈액의 화학 평형을 깨는 요인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을 거고요. 운동과 건강에서는 운동의 효과, 그리고 운동의 목적과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이제 건강 운동을 계획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혈당이 높은 청소년들은 운동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볼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찾아볼 수도 있겠죠. 어, 굉장히 뭐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조건상 만약에 가능하다면 직접 관찰을 해본다거나 이제 그런 것도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아니라면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추가 탐구에서는 건강을 위한 운동은 세대별로 어떻게 달라질까? 혹은 질병마다 또 어떻게 달라질까? 음, 운동 능력이 기본적으로 청소년하고 노인은 다르니까 운동도 똑같은 운동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적합한 운동이 뭘까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특기사항에 기재해야 할 내용들은 탐구의 계기나 동기, 목적이나 목표, 대상과 방법, 결과 해석, 그리고 탐구를 통해 보인 능력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특기사항에 기재돼야 할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예시를 쓴 이유는요. 이런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탐구를 해서 선생님께 이제 보여드려야죠. 보고서로 제출을 이제 수행평가로 제출할 수도 있고 추가 탐구나 발표의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특기사항에 기재돼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는 게 좋겠죠. 또 하나의 예를 한번 찾아본다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너무나 익숙한 이제 그런 이제 용어죠.
이것도 이제 민주주의 제도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런 이제 정치 행위와 관련된 것들, 민주주의에서 또 어떤 관련들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생각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탐구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민주주의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제 그런 걸 탐구의 대상으로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질문을 한다면 정의는 무엇일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 지배가 뭘 뜻할까? 다수결과 민주주의, 그리고 이게 어떤 자유가 더 중요할까? 평등이 중요할까? 이게 왜 정당한 통치 방식으로 여겨지는지, 그럼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관계는 뭘까? 또 진정한 민주주의는 뭘까?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고대 아테네와 현대 민주주의의 차이, 그리고 근대 이후 민주주의 어떤 과정을 발전했는지, 그리고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 그리고 보통 선거권의 확대 과정, 그리고 여성 참정권 확대가 민주주의를 또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과연 서양에서만 발전한 제도일까?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을까?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철학. 민주주의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믿는가? 전제로 하는가? 그런 민주주의에서 어, 전제로 하는 게 사실은 어,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인간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가? 선거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따져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민주주의와 어떤 자유의 관계, 평등과의 관계, 정의와의 관계, 그리고 민주주의에서의 어떤 통치제도, 직접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그리고 뭐 간접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선거가 과연 가장 중요한 장치인지, 의회의 역할, 정당의 역할, 대통령제와 위원 내각제, 그리고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지, 민주주의에서 참여, 과연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도 책임이 있는 건지, 과연 시민에게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책임들을 지울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무관심이라는 게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건지, 그리고 시민이 만약에 불복종을 한다면 이게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불복종이라는 건 어떤 결정을 이제 거부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시위와 집회, 민주주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시민 교육이라는 게 과연 필요한지,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언론 정보의 역할, 언론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 가짜 뉴스 문제,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 최근에는 이제 소셜 미디어 문제와 정보 격차 문제도 있죠.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론 분석이 여론 조작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알고리즘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필요한 건지, 그리고 온라인 정치 참여 시스템이 더 효율적인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건지, 감시 기술과 민주주의 문제, 그리고 기술, 특히 과학기술 정책은 전문가들만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민 참여가 있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기술의 혜택이 불평등하면 그것도 민주주의의 문제가 되는, 민주주의 한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비효율적인지, 포퓰리즘에 취약한 제도인지, 다수결이 항상 옳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소수 입장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지, 그리고 오늘날 민주주의가 가장 직면한 위험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게 다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어, 처음에 떠오르는 이제 그런 질문으로 주제를 선택하지 마시고 직접 써서 이런저런 질문에 질문을 또 하고, 질문이 어디선가 막히면 찾아봐서 어떤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또 질문하고 이런 걸 반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통국어에서는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기가 있거든요. 올해 이제 자치단체장, 지방자치 선거가 있으니까 그 후보에 대한 각 언론사 보도를 이제 탐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과연 논조에서 어, 혹은 사실을 전달할 때도 차이가 보이는지 비교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선거 보도 지침에 대해서 국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이 보도 지침이라는 건 이제 정부가 하는 보도 지침이라기보다는 그 언론사들이 갖고 있는 지침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보도에 대한 더 나아가면 이 보도에 대한 어떤 국가 제도를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하고 영국은 아마 선거에서 그 보도나 여러 가지 그 선전이나 그 정치 광고 이런 거 격차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 혹은 지리 과목 되겠죠. 도시 문제 다룬다면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도시 간 불균형과 쓰레기 처리 정책 같은 걸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국의 이제 도시들의 어떤 쓰레기 처리 통계 조사 같은 것들을 해봐서 과연 대도시의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럼 더 중요한 건 처리 자체라기보단 이건 민주주의의 문제로 접근을 한다면 그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정책을 결정할까. 그리고 과학의 역사와 문화에서는 과학과 인류의 미래, 과학기술과 시민 참여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핵발전 분야에서 테크노그라트의 영향력들을 한번 대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서들을 좀 검토를 해서 테크노그라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다, 한국에서는. 그런 걸 이제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핵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은 프랑스와 핵발전을 잠시 이제 멈췄던 독일이 발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국의 시사점이 있는지 이런 걸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정보 과목에서 배우니까 SNS 알고리즘이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소식을 배제한다는 어떤 세간의 평가들을 검증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을 인터뷰를 해보고 혹은 조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추천 노출 알고리즘들을 이제 검토할 수 있는 이제 능력 있는 학생이라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추가 탐구로 알고리즘 공개의 필요성과 방식,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에 어떤 어,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특기사항에 기재가 된다면 예를 들면 서울의 쓰레기 처리 정책을 탐구한 후에 서울의 에너지 수급 정책을 궁금해해서 어, 서울의 에너지 수급 정책 결정 과정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상과 방법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3강은 4월 27일입니다. 4주 후인데요. 뭐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를 준비를 하실 때라서 이제는 뭐 정기고사라고 이름이 바뀌었다는데 어쨌든 지필고사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는 좀 생방송 보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4월 27일 날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날 3각은 과학교과 주제 탐구를 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과학교과에는 이제 과목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1, 2, 3학년 학생들이 지금 이제 이수하고 있는 과목들을 가지고 그 과목에서 이제 각각 이제 어떤 탐구 주제들을 발굴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성준이었고요. 오늘 입시 투데이의 주제 탐구 가이드를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 채팅방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올리셨으면 답변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